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하는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루시드 그리고 오픈도에 대해서 팔로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업에 투자할 때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는 멀리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는 루시드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펀더멘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시드의 매출을 보고 싶긴 하나 이제 자동차를 처음 양산해 냈기 때문에 지금 루시드가 제시할 수 있는 매출액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적어도 루시드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의 밸런스시트인데요. 먼저 루시드의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금 557.93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산의 34%가 현금이니까 괜찮은 현금 비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리시버블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27.91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인벤토리는 이렇게 28.22밀리언 달러 정도로 인벤토리가 전체 자산의 1.7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넷인데요. 루시드는 AMP1이라는 공장을 만들고 AMP Phase 2까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부분이 전체 자산의 62.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제는 부채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13.97밀리언 달러 정도의 페이어블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루시드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Current Debt와 Non-Current Debt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urrent Debt는 루시드가 1년 이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2.57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Non-Current Debt의 경우는 3.96밀리언 달러라는 장기 부채를 은행을 대상으로 1년이라는 것이 아닌 1년 이상인 2년, 3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합니다. 루시드는 이제 막 상장을 했고 자동차도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밸런스시트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루시드는 2021년 2분기 기준 단 6.55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밖에 은행을 대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것에 비해서 557밀리언 달러라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공장 업그레이드나 공장 추가 건설에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루시드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비록 지금 매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루시드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어디에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아직 눈에 띄는 매출액이 없을 때 테크주를 대상으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R&D 비중입니다. R&D 비중이 높다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로핏에서 영업비용을 빼야 하는데요. 이 영업비용이라는 오퍼레이팅 엑스펜스 속에서 R&D와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루시드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영업비용이 249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부분을 영업비용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49밀리언 달러라는 영업비용 속에서 이 R&D가 176.80밀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SG&A인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용이 72.27밀리언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봐도 R&D가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 등등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R&D는 전체 영업비용에 이렇게 176밀리언 달러 나누기 249 하면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실제로 루시드는 투자받은 돈을 허튼 데 쓰고 있지 않고 기술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단 이틀 만에 16% 가까이 폭락한 오픈도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픈도어가 하락한 이유는 오픈도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진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진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홈 세그먼트, IMT, 그리고 몰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진로의 전체 매출액 대비 68%를 차지하고 있는 이 홈 세그먼트 쪽에서 이렇게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고요. 참고로 진로의 경쟁사인 오픈도어와 오퍼패드는 진로와 동일한 홈 세그먼트 쪽에서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큰 적자에 몰리다 못해 결국에는 가장 큰 매출액을 기회해주었던 홈 플리핑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진로가 구매했던 집 가격보다 지금 현재 집의 시세가 더 저렴하니 진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바로 iBuying이고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진로가 사업을 접은 거라면은 같은 섹터에 있는 오픈도어와 오퍼패드 또한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오픈도어는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체크하는 게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림은 오픈도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 속에는 집에 대한 차익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오픈도어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집을 살 때 오픈도어 스스로가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기에 오픈도어는 그들로부터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집이 35만 달러짜리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35만 달러에서 0.05 곱하면은 17,500달러가 나오고 이게 바로 매출액의 일부로 잡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타이틀 앤 에스크로우인데요. 집을 구매할 때 집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타이틀이라고 하고, 에스크로우는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돈이라던가 중요한 서류들을 에스크로우 오피스가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픈도어와 거래를 하면요, 타이틀과 에스크로우의 역할을 모두 오픈도어가 하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오픈도어가 매출액으로서 갖고 갑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날 때 최종적으로 오픈도어가 또 집 가격의 1%를 클로징 코스트로서 갖고 갑니다. 단번에 오픈도어와 집 거래를 끝마친 고객들의 경험에 따르면 84%의 고객들이 오픈도어와의 거래를 추천할 정도로 오픈도어에 대한 만족감이 큰데요. 2021년 2분기 CEO가 설명했듯이 오픈도어에게 집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65%가 다시 집의 구매자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65%의 고객들에 있어서 오픈도어의 매출액은 단지 여기 클로징 코스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가 또 추가로 이렇게 매출액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픈도어는 고객들로부터 집을 사고 다시 그 집을 팔 때 약 집 하나의 가격의 11%를 매출액으로서 얻는 것이죠. 참고로 집값에 대한 차익은 전혀 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픈도어에게 있어서는 그저 큰 보너스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아이바잉에 대한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진로와 함께 오픈도어를 냅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탓이 아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주가가 5%에서 10% 이상 떨어졌을 때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현금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요. 오픈도어의 실적 발표가 11월 10일날 잡혀있는 만큼 만약에 평소에 오픈도어를 줍고 싶으셨으면 투자에는 항상 혹시라는 단어가 존재하니 적절한 정도만 추가로 물을 탄다면 설사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고요. 만약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적어도 물을 탔기에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신의 평균 단가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만 대응을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